네, 조금 전 정부가 내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은 절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느슨해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건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당분간 모임이나 여행 등은 자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4월 19일까지 일단 연장을 했습니다. 아마 정부 생각에서는 이 확진자가 한 50명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대충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종료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문제는 신천지 사태가 진정은 되긴 했지만 예. 그 이후에 해외 유입자들로부터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100명대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중단할 경우는 2차 확산이 올 수가 있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현재 2주간 더 연장을 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단 대규모 모임이라든지 또 예배라든지 또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PC방이나 일단 개인 유흥시설 이런 데서 이제 모임은 일단 금지하는 것으로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대로 일단 연장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생활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이나 또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연장이 일단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2주 동안 일단 확진자 숫자를 최대한 50명 정도 이하로 일단 내리는 것이 일단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염을 알 수 없는 확산세가 한 5% 정도만으로 유지가 된다면 네. 아마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풀 수 있겠지만 이 2주 동안만큼은 기존 해왔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정부가 이 계약도 연장을 시켰고요. 이런 부분에서 방역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 교수님.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집단 감염 병원, 의정부 이 성심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집단 감염도 나오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유입자들 확진세도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시행하는 이유가 우선 하나는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집단 감염, 또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나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하고요. 또 해외 유입, 거기에다가 환자가 기본적으로 아직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섣불리 소위 말해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하는 형태로 좀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2차적인 확산이 있으면서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지금 약간 완화된 형태로 가게 될 경우에는 또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정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 차원의 권고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생활방역이 잘 자리 잡혀야 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실적으로 뭐 무한정 질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생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는데요. 이제 그렇지만은 우선은 이제 방역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방역이 제대로 되어야 이제 경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네.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생활 방역 체계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생활 방역 체계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것은 있는 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갖고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버스를 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하철을 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시장을 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영화관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각각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를 염두에 두고 이제 생활 속에서 이 사회적 거리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조만간 아주 세밀한 지침이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고강도로 지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조만간 아마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하루빨리 뭐 생활 방역 체계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도 참
주말입니다. 이 토요일이라 외부로 이렇게 꽃구경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 좋은 날씨나 이런 걸 봐서는 꽃도 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 꽃구경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지자체들도 비상에 걸렸다고 하는데 각 유명 관광지죠. 이렇게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강원 삼척시에서는 아예 유채꽃밭을 갈아엎었다고 하더라고요. 최영일 평론가. 맞습니다. 네. 이게 여기가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를 하는 곳인데 네. 해마다 유채꽃이 너무 아름답게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니까 네, 지금 화면에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20-30만 명이 모이던 곳인데 이 사실 축제는 다 취소됐습니다. 진해 군항제를 필두로 해서. 하지만 꽃이 피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또 꽃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상춘객들이 그래도 사람이 적겠지 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그냥 꽃만 보고 지나가면 되겠지 또 안 모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척은 지금 우리는 청정 지역인데 이 꽃 때문에 또 이 바이러스가 퍼져서는 안 된다. 눈물을 머금고 지금 트랙터 3대가 동원이 됐고요. 5.5 헥타르의 정말 아름다운 유채꽃밭이 2시간 만에 저렇게 밀려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정말 뭐 이 좀 눈물 나는 조치지만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는 의미고 지역사회도 네. 그렇게 축제를 못하고 관광객들이 안 오면 손해가 막심하고 네. 경제 타격이 크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바이러스를 막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여의도를 지나왔는데요. 네. 정말 이 벚꽃이 흐드러지는데 사람 없습니다.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채널A에 와서 제가 저 청계천변에 내려가 보니까 정말 사람 없습니다. 아름다운 날씨인데도 그만큼 우리가 정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 꽃은 내년에도 피지 않느냐. 네. 올해 우리가 버텨보자. 이 같은 마음이 지자체와 우리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니까요. 올해 잘 넘어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요. 벚꽃 축제하면 가장 유명한 서울의 여의도 벚꽃 축제도 16년 만에 처음으로 행사가 취소됐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좀 자랑을 좀 하려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탁 막아놓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봄을 좀 즐기고 싶고 꽃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다 자유로움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정말 사실 시민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괜찮는데. 네, 아무래도 행사는 취소가 됐는데 혹여나 또 찾는 사람들 때문일까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인근의 버스 정류소도 다 폐쇄가 네.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을 이제 오지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버스나 그다음에 주차장, 네. 그다음에 뭐 사람 통행 자체를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여의도 국회에 들어오는 이 윤중로가 워낙 벚꽃이 유명한 곳이거든요. 지금쯤이면 뭐 주말에 아우, 차들 뭐 때문에 가지도 못하죠.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뭐 다 여의도 인근이 막히니까요. 네. 원래 이제 우리가 진해 군항제와 또 여의도 벚꽃 축제가 유명한데 이미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나서서 전부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신 분들이 그냥 차 타고만 둘러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차 타고 둘러볼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할 경우에 이게 워낙 막히기 때문에 이 길 자체가 그래서 사람 통행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여의도 자체는 완전히 이제 거기 아예 보니까 컨테이너 하우스를 네. 그냥 하면 또 가시니까 아예 컨테이너 하우스를 중간중간 놓고 차가 아예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다중들이 모이는 장소, 일본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벚꽃 축제 때문에 상당히 확산됐다라는 그런 네. 보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야외이긴 하지만 굉장히 밀접 접촉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야외더라도 인구가 밀집돼 있고 이런 곳은 일단 전부 다 차단하는 것으로 일단 해서 참 아쉽지만 내년 벚꽃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내 코로나 좀 상황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요, 첫 의료인 사망이 발생을 했습니다. 업무가 폭증한 보건소의 일선을 돕다 감염된 것으로 해당 의사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좀 내용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첫 의료인의 사망이 나온 건데요. 대구 지역입니다. 이분은 대구 지역의 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개원 의사분이세요. 60대 의사라고는 이제 언론에 나오지만 이제 60세십니다. 그런데 2월 후반에 대구에서 확진자들이 폭증하던 그 시점에 이 대구의 강서구 보건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개원의지만 워낙 거기 의료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
보건소 지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월 26일에 50대 감염 환자를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 3월 18일에 이 의사 본인이 이 발열과 기침이 났어요. 그래서 증상이 왔구나 하고 이 경북대 병원에 응급실을 방문을 해서 다음 날 3월 19일에 확진 판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던 와중인데 4월 3일 오전 9시가 좀 넘은 시간에 안타깝게 네. 사망하신 겁니다. 네, 사실 네. 의료진 감염 문제는 이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계속 제기돼 왔거든요. 설 교수님, 예. 정말 이건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우선 하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실 때 극도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하나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네 병의원은 이 환자를 걸러낼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1339나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선별진료소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의료진 감염이 되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대형급 병원에서도 첫째 하나는 병원 내에 출입하는 분들을 가능하면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병원으로의 확산과 의료진에 대한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의료진들께서도 병원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퇴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퇴근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지역사회에 감염이 되어서 본인이 감염될 수도 있지만 병원으로 감염을 또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퇴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의료진들께서도 꼭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등 그렇게 해서 본인 자신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의료진들께서 이제 환자를 보실 때는 전문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환자를 보면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반드시 환자를 볼 때 감염병에 대한 그런 준수해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마스크라든지 그 이외에 이제 환자를 보고 났을 때의 위생 수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아마 잘 지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 평택의 한 와인바에서 이틀 사이에 14명이 무더기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인바를 운영하는 여성은 최근에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정님.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에 있는 이제 이쪽 오산 기지가 있습니다. 네. 오산 공군기지가 있는데 이 오산 공군기지는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들 기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앞에서 와인바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 국적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감염이 되어 오셔서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13명이 이제 무더기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이 여성 운영하시는 여성분까지 합하면 14명이에요. 그렇죠. 14명이 이제 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 이쪽 평택 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도 이쪽에 있고요. 공장도 네. 있고, 그다음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관련자들이 꽤 있거든요. 관련자도 실제로 확진 판정을 그렇습니다.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다른 지역에 더 확진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요즘 이제 미군기지, 주한미군기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극도로 조심을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군기지에 이제 우리 군기지도 그렇지만 군기지에 이게 확진자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군기지 확진자가 생겨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기가 주로 주한미군 주요한 조종사라든지 전력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기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실제로 지금 보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특히 해외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유학생들이나 해외 교포라든지 이런 분들에서 이제 비롯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아마 무증상 감염이다 보니까 실제 공항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어떤 도착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정부에서도 이게 연장을 한 이유도 바로 이 해외 확진자들 때문에 상당히 그런 기인한 효과가 큽니다. 네. 의정부 성모병원에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일했던 간병인이었다고 하거든요. 설 교수님, 네. 여전히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실외에서 감염 확산이 된 건은 몇 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환자가 많음에도 거의 이제 10,0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실내
그리고 이제 밀접 접촉에 의해서 대부분 확산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실내에서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이 주 통로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 내의 감염,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PC방 이렇게 실내에 아무튼 다중시설 또 여러 사람이 모이고 하는 이런 밀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예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요양원 해서 전부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밀접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스텔스 기능. 그러니까 감염은 됐음에도 증상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제 집단을 접촉하게 되고 그런 집단을 통해서 계속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유증상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출근을 안 한다든지 네. 또는 스스로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단에 대한 그런 어떤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상황도 안심할 수 없지만 심각한 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현재까지 10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도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선 과잉 봉쇄 조치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그래서 있습니다.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케냐의 경우에 네. 이 이동 금지령 내렸어요. 이 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이제 집 밖으로 나왔는데 케냐 경찰이 발포를 한 겁니다. 5명 사망했는데 안타깝게 이게 아파트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던 13살 소년이 네. 총탄에 맞아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경찰이 이동금지에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거나 여기 발포는 고무탄을 쐈는데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간다 같은 쪽에서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주민이 지나가니까 경찰이 총을 쐈어요. 사망자는 아직은 없지만 2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등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코로나 공포감에 좀 아비규환입니다. 네. 사실 뭐 너무 과한 조치 아니었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워낙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다 보니까요. 중미의 파나마의 경우에는 여자는 월수금에, 남자는 뭐 화목토에 외출을 하라는 그런 방역 네. 대책도 있고요. 태국의 경우에는 야간 통행도 금지를 했습니다. 설 교수님 보실 때 이런 해외 각국의 그런 강압적 봉쇄령이 코로나19 확산에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확실히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망자도 생기고 뭐 엄청난 불편도 있고 이래서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네. 한편으로 그 국가의 사정을 이해하면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국가들은 우리와는 달리 이제 의료 인프라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처리할 수단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강압적인 조치를 하는 이유가 이 최후의 이제 수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그렇기 때문에 뭐 사망자도 생기고 안타까운 면도 있고 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그 우한에서 봤던 것 같은 봉쇄 네.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이제 확실한 수단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이런 국가에서는 이 질병을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고육지책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희생자도 나오고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은 네. 그 국가가 처한 현실이지 않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설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강압적인 봉쇄 조치로 오히려 인명 피해가 나는 거는 조금은 이 정부에서 해당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무턱대고 시민들을 봉쇄하고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니까 이런 유혈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는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제 각 국가마다 이제 체제가 다를 수 있고 또 이제 사실 서방 국가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불가능한 그런 이제 조치라고 그렇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국민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런 고육지책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중남미 상황이 아까 심각하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시신 안치소가 부족해서 에콰도르의 경우에는요. 길거리에서 시신이 수습될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현종 의원님. 지금 이제 문제는요, 뭐 유럽과 미국도 문제지만 사실은 인도라든지 또 네.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예. 여기는 정말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료 인프라가 전혀 없다 보니까 네. 실제로 뭐 방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특히 중남미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지금 3일 동안 군과 경찰이 수습한 그 길거리에서 수습한 시신만 해도 159가 넘는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도대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니까 그냥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 두는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지금 심각한 건데 더군다나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예 브라질 대통령 스스로가 이거 괜찮다 이거 집회 그냥 그 일상적인 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예. 주 정부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계속 지금 사망하고 있으니까 네. 아예 대규모 지금 화면에 나오신 것 같이 저렇게 대규모 묘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뭐 어디다 방법이 없으니까 저렇게 묘지를 만들어서 사망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에서는 괜찮다 아무런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진자가 또 실제로 이제 이게 뭐 산소호흡기나 이런 것도 뭐 아주 절대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네. 선진국은 옛날에는 덜 하니까 선진국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선진국이 더 문제예요, 사실. 유럽하고 미국도 비슷하죠. 그렇죠. 의료장비 본인들이 부족한 지금 건 산소호흡기도 똑같으니까. 없죠, 예. 마스크도 없죠, 지금 진단키트도 없어서 우리한테 지금 수입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WHO에 요청을 하더라도 뭐 아무런 물품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태는 전 인류적 재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설 교수님. 네. 사실 뭐 아프리카, 중남미 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는데 아직은 이게 뭐 초반이다, 초입 단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진정될 수 있는 이 기미가 좀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고요. 예. 우선은 이제 유럽과 미국이나 각 국가를 좀 이제 대륙별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유럽하고 미국은 이제 종식을 100이라고 할 때 예. 최대 피크를 50이라고 놓고 유럽과 미국은 한 30지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올라갈 때가 한 20m 더 있죠. 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내려올 길이 또 한 아직 50m 더 굉장히 있습니다. 많아요. 이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남미나 아프리카도 20지점 정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야 될 길이 앞으로 한 7, 80m 남아 있으니까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많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일부 선진국은 환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 수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다른 대륙 지역은 전혀 뭐 수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확진자도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가야 할 길도 멀고 또 사망자도 뭐 태그 나올 사실 것 같아서 유럽 같은 나라는 뭐 이탈리아에서 환자가 나오면 뭐 프랑스 뭐 이런 독일 이런 지역으로도 환자를 이송하고 서로 도와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비교적 좀 잘 사는 나라고 희생이 네.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거기에는 뭐 회복이 가능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뭐 인도,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에는 여전히 뭐 굉장히 취약한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네, 사실 또 코로나19가 이런 어떤 더위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이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미국은 환자 수가 27만 명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는 7,4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뉴욕주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 냉동 트럭에요. 이 사망자 시신들을 예. 보관할 정도라면서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예.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가장 맹렬합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 확진자 사망자의 40%가 뉴욕주에 집중돼 있거든요. 네. 지금 뉴욕에서는요, 이 브루클린 지역 이 외신들이 나오고 있는데 냉동 트럭, 평소에는 우리 식료품들을輸送하는 트럭이죠. 네. 육류라든가 채소를 싣는 네. 지금 그런 화면에 트럭에 나오는 저 트럭에 네. 싣고 있는 건가요? 시신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냉동 트럭에 시신을 안치 보관하는 지금 상황이라 저런 트럭이 어제 보도로 보면 80여 대가 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주에? 예, 뉴욕시죠. 브루클린 지역. 뉴욕시에? 예, 여기 보면 예배당에도 지금 시신이 채워져 있고 심지어는 쇼핑몰에 아이스링크에 시신을 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브루클린 지역의 장의사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보니까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장례식이 60건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4월 2일 기준으로 오전 동안에만 185건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하루에 치면 거의 300건이 넘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화장하는 곳이나 혹은 묘지가 앞으로 2주 동안의 업무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를 처리하는데 적어도 2, 3주의 시간을 대기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시신 안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고요. 뉴욕의 장의사가 이 대체로 사망자의 한 60%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로 보여진다 하면서 덧붙인 말이 너무나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